일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소설 50선 해밍웨이 원작의 킬리만자로의 눈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사냥에서 돌아온 헬렌은 내일 비행기가 도착할 거라고 말한다. 하이에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는 그녀와의 말다툼을 그만두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언젠가 글로 쓰려고 했던 파리에서의 일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는 글을 쓸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스프를 좀 더 드시겠어요? 아니, 괜찮아. 맛은 참 좋았어. 좀 더 드세요. 난 위스키 소다를 마시고 싶은데. 그건 당신한테 좋지 않아요. 맞아. 몸에 좋지 않지. 콜 포터는 그런 가사를 써서 작곡까지 했지. 당신이 나에게 미친 듯 신경 쓰는 걸 잘 아는 모양이야. 저도 당신한테 술을 드리고 싶어요. 그야 그렇겠지. 하지만 내 몸에 해롭다는 거겠지. 그녀가 가버리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 있겠지. 원하는 것 전부는 아닐지라도 여기 있는 건 모두를.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그는 잠시 눈을 좀 붙여보려 했다. 그는 죽은 듯 누워 있었다. 죽음은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다. 죽음은 짝을 지어 자전거를 타고 길 위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달려가고 있겠지. 그래. 난 아직 파리에 대해선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었어.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 파리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는 다른 일들은 또 뭐가 있지? 그 목장, 은회색 쑥이며 수로에 흐르던 맑은 물결이며 짙은 초록빛 토끼풀 등은 어떠했던가. 그때 목장에 남아서 마른 풀을 지키던 얼뜨기 소년 일꾼과 사료를 얻어가려고 온 포크 집안의 그 심술고약한 영감에 관한 일도 생각나. 이 영감은 자기가 소년을 부리고 있을 때 곧잘 때리곤 했다. 마른 풀을 아주 조금 가져갈 테니 걱정 말고 저리 비켜.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녀석 이거 너 좀 맞아 볼테.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어. 썩 저리 비키지 못해. 소년은 부엌에서 소총을 들고 나와 영감이 헛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쏘았다. 사람들이 목장으로 돌아왔을 때 영감은 죽은 지 이미 일주일이나 돼 있었다. 시체는 가축우리 속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일부는 개들이 뜯어먹고 있었다. 그는 시체의 남은 부분은 모포에 싸서 썰매에 싣고 밧줄로 묶은 다음 소년에게 거들게 그것을 끌고 갔다. 소년과 그는 스키를 타고 그것을 60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로 끌고 내려갔다. 그리고 그는 소년을 경찰에 넘겼다. 소년은 자기가 체포되리라는 걸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자기는 의무를 다했으며 그와 친한 사이였으니 무슨 상이라도 받을 줄 알았던 것이다. 소년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그가 쓰려고 간직해둔 것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그 마을에 관해서라면 쓸만한 얘기를 적어도 20개 정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써본 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 그렇다. 이젠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자. 그가 언제나 두려워한 건 바로 고통이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더 무서운 고통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그를 파멸시키리라고 느낀 순간 이전의 고통은 멎어버렸다. 그는 오래전에
구탄변 장교인 윌리엄슨이 밤에 철조망을 뚫고 참으로 들어가다가 독일군 순찰병이 던진 수류탄에 맞은 일이 기억났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날 좀 죽여줘. 제발. 그는 약간 말이 안 되는 허풍을 치는 면이 있었지만 뚱뚱한 몸에 매우 용감하고 뛰어난 장교였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철조망에 걸려 탐조등에 노출됐던 것이다. 그의 내장이 쏟아져 철조망에 걸려 있었다. 해리, 날 쏴줘. 제발, 날 쏴달라고. 언젠가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뎌낼 수 없는 시련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는 문제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날 밤의 윌리엄슨을 잊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으면 걱정할 게 없어. 다만 좀 더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가버렸다. 파티는 끝나고 이제는 그와 여주인만 남았을 뿐이다. 다른 모든 것이 지겨운 것처럼 죽음도 지겨워져 간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졸음에 겨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모닥불 주위에 가까운 곳에 하얀애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난 글을 써왔어. 그렇지만 이젠 지쳤어. 여보, 당신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지. 그런데 당신은 왜 안 자는 거야? 난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있고 싶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아? 아니요, 좀 졸릴 뿐이에요. 난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는 죽음이 다시 다가온 것을 직감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건 호기심뿐이라는 거 당신도 알지? 당신은 아무것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완벽한 남자예요. 이런, 여자들은 왜 이렇게도 모를까? 그게 무슨 소리지? 당신 직관에 의한 건가? 왜냐하면 바로 그때 죽음이 다가와 침대 다리에 그 머리를 기댔고 그는 죽음의 입김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죽음이란 큰 낫과 두개골을 갖고 있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돼. 죽음이라는 건 곧잘 자전거를 타고 오는 2명의 경찰이 되고 한 마리 새가 되기도 하지. 아니면 하이에나처럼 커다란 코를 가진 놈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은 이제 그를 덮치려 하고 있으나 그것은 아무런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저리 가라고 해. 너 지독한 냄새를 피우는구나. 이 고약한 냄새나는 녀석아. 그는 죽음을 향해 말했다. 죽음은 그에게 더욱더 다가왔다. 이제는 죽음에게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자 죽음은 점점 더 다가왔다. 그는 이제 아무 말 없이 죽음을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죽음은 그에게 덤벼들어 그 무게 전체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죽음이 거기에 웅크리고 있어서 그는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데 여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잠드셨어. 침대를 조심스럽게 들어서 텐트 안으로 옮겨요. 그녀에게 죽음을 쫓아달라고 말을 하려 해도 말이 나오질 않았다. 이제 죽음은 점점 더 무겁게 압박해왔다. 아침이었다. 날이 밝은 지 꽤 오래됐고 그는 비행기 소리를 들었다.
소년들이 등 위로 불을 지르고 그 위에 마른 불을 쌓아 올렸다. 그러자 들판 양쪽에서 두 줄기의 연기가 올라가고 연기는 아침 산들바람에 날려 캠프 쪽으로 밀려왔다. 비행기가 저공으로 2번 돌며 내려오더니 수평을 유지하며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를 향해 걸어온 사람은 헐렁한 바지에 트위드 재킷을 입고 갈색 펠트 모자를 쓴 옛 친구 컴프튼이었다. 이봐, 어떻게 된 거야? 다리를 다쳤어. 아침 식사를 해야지. 고맙네. 난 차 한잔이면 되네. 보다시피 버스 모드기야. 그러니 부인은 함께 모시고 갈 수가 없네. 한 사람 좌석밖에 없으니까. 트럭이 곧 도착할 거야. 헬렌이 컴프튼을 옆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 이야기를 했다. 컴프튼은 전보다 더 명랑한 얼굴로 돌아왔다. 우선 자네부터 태우고 가야겠어. 그리고 나서 부인을 모시러 다시 오겠네. 그런데 연료를 채우기 위해서 아루샤에 들려야 할지도 몰라. 아무튼 곧 출발하는 게 좋겠네. 차는 어떻게 하고? 난 차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시종을 들던 소년들이 침대를 들고 녹색 텐트를 돌아서 바위를 따라 내려가 평지로 나왔다. 그리고 모닥불 옆을 지나 소형 비행기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를 비행기에 태우는 데는 힘이 들었다. 그러나 일단 탄 뒤에 그는 가죽으로 된 좌석에 몸을 기대고 컴프튼의 좌석 한쪽으로 다리를 쭉 펴 고정시켰다. 그는 헬렌과 소년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덜컥거리는 소리가 귀에 익은 엔진 소리로 바뀌자 기체가 빙글 돌았다. 우리의 임시 활주로에 산돼지 구멍은 없겠지? 비행기 바퀴가 빠지면 큰일이거든. 비행기는 소리를 내고 덜커덩거리며 모닥불 사이의 평지를 달리다가 마침내 공중으로 떠올랐다. 밑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서 있는 게 보였다. 언덕평의 캠프가 납작하게 보였고 벌판이 멀리 펼쳐져 있었다. 얼룩말은 조그맣게 동그란 등만 보이는군. 긴 손가락 모양으로 벌판을 질주하고 있는 건 누구 때야? 눈앞에는 컴프튼의 등과 갈색 모자가 보였다. 그때 그는 첫 번째 언덕을 넘고 있었다. 누우떼가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갑자기 쟤는 녹색의 숲으로 울창한 산맥을 넘고 다시 산봉우리와 골짜기가 울창한 숲을 지나자 벌판이 나타났다. 이 열기는 뭐지? 너무 더워. 벌판은 자줏빛 갈색으로 보이고 비행기 요동도 심해졌다. 컴프튼은 해리가 타고 있는 모습을 살피려고 뒤를 돌아봤다. 그때 거무스름한 산맥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자 비행기는 아루샤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돌았다. 연료가 충분한 게로군. 아래를 내려다보니 채로 친 듯한 분홍빛 실구름이 땅 위 공중에 떠돌고 있었다. 그건 어디서 불어온 건지 모를 눈보라 속의 첫눈 같았다. 그는 그것이 남쪽에서 날아온 메뚜기 떼라는 것을 알았다. 비행기는 곧 상승하기 시작했다. 동쪽으로 날아가는 듯했다. 바깥이 어두워지더니 비행기가 폭풍 속으로 밀려 들어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 마치 폭포 속을 날아가는 듯했다. 거기를 빠져나오자 컴프튼은 고개를 돌려 싱긋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 세상만큼 넓고 거대하며 높은, 그리고 햇빛을 받아 믿을 수 없을 만큼 새하얀 킬리만자로의 네모난 봉우리였다. 그 순간 그는 자기가 가는 데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때 하예나가 밤에 울던 울음소리를 그치고 이상하게도 사람과 거의 비슷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자 불안한 듯 몸을 꿈틀거렸다. 그녀가 잠을 깬 건 아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롱아일랜드의 집에 있었다. 그때 하예나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녀는 눈을 떴다. 잠시 그녀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고 너무나 불안했다. 그래서 회중전등을 들고
해리의 잠든 데 들여놓은 침대 위를 비춰봤다. 모기장 안에 그의 몸이 보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다리는 모기장 밖으로 내밀어져 침대 아래로 충들어져 있었다. 붕대가 모두 풀어 헤쳐져 있어 그녀는 차마 그 광경을 볼 수 없었다.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숨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텐트 밖에서는 하이에나가 그녀를 깨웠을 때와 똑같은 이상한 소리로 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슴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해밍웨이 원작의 킬리만자로의 눈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 킬리만자로의 눈. 오늘은 이 작품의 주요 해설을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박인천 교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의 대표작 중 하나인 킬리만자로의 눈은 해밍웨이가 평소에 즐겨 여행하던 아프리카의 케냐 지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작품의 길이는 다른 해밍웨이 단편들에 비해 좀 긴 편이지만 다른 작품들에서처럼 죽음, 고독, 꿈과 좌절 등의 주제를 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야기는 아프리카 여행에서 부상을 당한 주인공 해리가 죽음의 문턱에 점차 가까이 다가서면서 여자친구와 나누는 대화와 해리 자신의 내적 독백, 몽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다른 유명한 단편인 프랜시스 머컴보의 짧고 행복한 삶처럼 이 작품에서도 남녀 간의 긴장이 작품의 기본 축을 차지하고 있어서 약간은 속물적인 여자와 꿈 많은 해리의 의사소통의 단절과 갈등이 작품의 표면적인 갈등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보다 좀 더 깊숙한 차원의 갈등은 주인공 해리의 내면 세계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가령 열렬한 작가 지망생이었으나 자신의 재능과 꿈을 한 번도 제대로 실현해보지도 못하고 진부하게 삶을 살다간 해리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 그가 꾸었던 소망과 좌절,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번뇌하며 그의 인생을 반추합니다. 해밍웨이는 이러한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작품 결말에서 최대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해리는 구조해주러 온 비행기에 실려 눈 덮인 킬리만자로 산의 정상을 향해 비행하죠. 그런데 이 장면은 놀랍게도 해리가 밤에 숨진 채로 발견되는 마지막 장면에 의해 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해밍웨이는 꿈과 현실, 소망과 좌절의 극렬한 대조를 통해서 비극적인 느낌을 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박윤아, 성환경, 서혜정, 전태열, 박웅선, 하성룡, 김창렬, 김은아, 박희은, 정영웅, 유승화, 기술 김태호,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김지연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해밍웨이 원작의 킬리만자로의 눈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